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지 이제 35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오늘 실종자들 차례로 발견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새 물을 빼면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길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보면 안쪽에 물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실종자 5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버스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물 위와 차 근처에서 3명을 더 찾았고 오늘만 실종자 8명을 찾았습니다.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9명이 됐습니다. 배수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는데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대는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구조대가 어떻게 수색 작업을 이어갔는지 최규진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차도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사고 12시간이 지났지만 몇 명이 안에 있는지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지하차도는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굴삭기와 군환차가 도착했지만 진입은 못합니다. 오후 8시 반, 차도 양쪽 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곧바로 배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용량 방사포로 물을 퍼내자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밤새 물을 퍼내지만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겨우 구조대 보트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구조대는 목숨을 걸고 진입합니다. 새벽 4시 반쯤 물에 잠겼던 버스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수부와 구조대가 버스 위로 접근하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해가 뜨고 실종자 시신 5구를 수습했습니다. 그 뒤로 3명의 사망자가 더 발견됐습니다. 유족이 된 실종자 가족은 울었고 나머지는 차도 앞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안에 배수 작업을 모두 끝내려 했지만 진흙 때문에 완전 배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입수된 사고 영상을 보니 대피할 새도 없이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근처 미호강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3분 만에 물이 갑자기 들어차고요. 무언가 앞에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가 지하차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차량의 블랙박스 모습인데요. 당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찼는지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실종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실종 신고로 들어온 것만 11명입니다. 그렇지만 소방당국도 신고가 되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로 진입한 뒤에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는 항아리 구조입니다. 현재 70% 넘게 물을 뺀 상황인데요. 차도 가운데 지점은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잠수부가 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흙탕물이고 장애물도 많아서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소방은 지금 비가 그칠 동안 더 수색 작업에 총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데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직전에 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긴박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거의 다 나왔을 무렵 흙탕물이 보입니다. 흙탕물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오르막길로 빠져나갈 땐 바퀴가 거의 잠깁니다. 곧 차량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제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지하차도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해종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투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미호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강물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이 평평한 농지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내부는 4차선 도로의 길이 약 475m로 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경사가 있는 지하차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침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건지 주민들은 다리를 새로 놓는 공사가 문제가 됐다며 공사하느라 제방을 허물었는데 거기 임시로 쌓은 둑이 허술했다고 말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사고 1시간 전 공사 중인 미호천교 아래 포크레인 한 대가 흙을 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제방을 허문 자리, 장마 이후 임시로 만든 둑에 흙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둑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비 한 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가 되겠느냐, 방제가. 얼른 더 장비를 투입을 빨리 시켜서 얼른 막는 게 관건이다. 주민들이 나가보니 임시둑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119까지 불러가지고 나는 좀 뭔가 강구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119 대원분 와가지고 아유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흙과 모래포대로 만든 임시둑 자체가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었지. 없애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마냥 생각해서 한 거지. 높이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원래 제방 높이는 강 바닥 기준 11m 52cm, 임시둑은 그보다 1m 56cm가 낮습니다.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직전 미호천 수위는 10m에 다다랐습니다. 임시둑의 높이를 넘긴 겁니다. 어제 최고 수위는 10m 9cm. 원래 제방이었다면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임시 제방만큼이나 허술했던 건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침수 4시간 전 홍수경보가 났고 2시간 전엔 제방이 넘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합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 오후 들어 미호천 수위가 6.8m를 넘겼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 이어진 폭우에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사고 당일 오전 4시 20분 이번에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방에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때 통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오전 6시 30분 미호천 수위는 9.2m까지 높아졌습니다. 제방의 한계인 계획 홍수위에 근접해 물이 넘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6시 34분에 저지대 지하 구간 관리 잘하고 주민 통제한 후에 대피하거나 지자체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호천교와 불과 400m 떨어진 지하차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그냥 진입했습니다. 내가 차 들어갈 때도 통제 안 했어. 내 하우스가 지금 물 넘친다고 해서 급하니까 빨리 걸리 가려고 그랬는데 딱 맥히니까 이거 돌려갖고 다른 데로 돌아서 왔지. 돌아 나온 사람들은 사고를 피했지만 차 15대가 갇혔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김동규 홍대 토목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참사 원인 중에 하나로 무너져버린 미호강 제방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미호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뚝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목격자의 증언을 보면 제방 밑에 임시뚝을 쌓긴 했는데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전했지만 뚝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관련해서 그 미호천은 국가하천이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제방을 쌓는 기준이 국가 건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건설 기준에 의거해서 쌓은 제방을 허물고 임시적으로 만들었다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제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제방을 쌓는데도 국가의 기준이 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조사해 본 바가 없는데, 예. 딱히 없군요. 네. 그럼 그렇게 그냥 모래를 쌓아놓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 예, 모래는 전혀 충분하지 못합니다. 미호강 정도의 규모라면 모래 주머니를 쌓는다면 좀 결과가 많이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모래 주머니를 쌓았으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그 제방고의 높이가 지금 낮았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쌓았다고 해도 제방고가 낮으면은 그 위로 물이 원류가 돼서 비슷한 상황이 초래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달랐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래 주머니를 충분히 쌓았다면 이 많은 양의 비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주머니가 그냥 쌓아놓은 흙보다는 강하다는 거는 검증된 사실인데, 네. 예. 근데 그것이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된 비의 그 높은 홍수에 대해서 그 충분한 안전성을 기존의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방보다 더 안전하냐, 그렇게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예. 현재 이제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금관과 섬진강의 주요 댐들이 수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하루에는 제방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거든요. 네, 2020년에 섬진강에서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한 24시간 이상 최고 수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댐이 아니라 제방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방류가 계속된다면은 그 제방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방도 모래주머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방은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흙으로 쌓게 되고요. 그리고 제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통하지 않게 그 사질토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점토 그리고 실토라든지 그 흙의 성질을 고려해서 다양한 흙으로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해서 물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높게 그렇게 쌓아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만약에 근데 제방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물에 계속해서 좀 한쪽에 노출된다면 흙은 어쨌든 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약간 서서히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은 위험합니다. 제방을 잘 쌓았더라도 오랜 시간 좀 지속된다면 이 제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래 지속된다면. 그 오래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그러면 24시간에서 한 48시간, 이틀. 이틀 정도 물에 많이 노출된 제방일 경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땐 저희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 그 제방 붕괴 위험성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를 해야겠죠. 네. 제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피하는 것이 그냥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게 확실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비가 멈추고 수위가 낮아지면 제방 붕괴 위험도 어쨌든 함께 낮아지는 건 맞죠? 예, 낮아지지만은 이게 올해 만약에 큰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제방의 위험도가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낮아지고 내년에 또 나면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위험도는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나면은 전국적으로 제방을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죠. 재정비해야 하고 체크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약해진 분명히 지점을 있군요. 좀 파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균 홍대 토목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죠.